네, 여의도 영업비밀 첫 시간인데요.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 여의도의 영업비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뭐 정치권 뒷얘기를 좀 나눠보자 이런 시간입니다. 예. 김병민 전 최고위원 총선 치르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좀 소식 들리기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좀 특별한 자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시장 공간에서 만찬을 하셨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자리였던 건가요? 서울시장 공관이 한남동에 있는데 여기에서 선거에 낙선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만찬을 하고 예. 또 위로도 하고 하는 자리에 주로 갔습니다. 얼마 전에는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모임도 가졌고 네. 또 당선자 중심으로 축하하는 자리도 가졌고요. 기사가 나왔던 게 지난주 아마 금요일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예. 부부 동반 만찬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내용은 가까웠던 인사들 중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면 워낙 가족 전체가 고생을 하니까 네. 아내인 배우자에 대한 격려까지 함께해서 저녁 자리에 갖자 그래서 가벼운 저녁 식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 부부 동반 만찬 이러면 예. 정말로 가까운 사람들과 마련하는 자리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데 참석자도 보니까 김병민 전 최고까지 해가지고 뭐 오신환, 뭐 예. 이재영, 현경병, 송주범 이런 분들인데 이런 모임 했다고 하면 이제 그 친오세훈계가 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오신환 전 의원, 예. 송주범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둘 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누가 예. 봐도 오세훈 시장과 가까운 인사고 예. 또 현경병 전 의원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실제 가까웠던 인사들 저는 오세훈 시장과 어떤 인연이 있냐면 4년 전 총선에서 제가 광진갑 오세훈 시장이 광진 을에 같이 출마해서 동반 낙선했던 예. 그런 네. 사이이기도 하고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는 대변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워낙 4년 전부터 가까웠던 관계이기 때문에 광진에서 낙선한 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위로도 하고 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선거 때 후보자들 본인이야 어차피 본인 의지로 나가서 뛰고 떨어지는 거지만 네. 정말 고생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배우자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위로 차원의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당선자들도 만나고 낙선자도 만나고 심지어 민주당 당선자들까지도 좀 만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차기 주자로 거론은 되다 보니 좀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좀 앞으로 정치적으로 좀 메시지를 낼 거다라는 전망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동안 한 2년 정도는 서울시정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서울시정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도 보여집니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25개 자치구 전체를 승리했고 네. 지난번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전동을 다 이겼거든요. 예.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일 텐데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고 수도권 참패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번 오세훈 시장의 선거에서는 어떻게 그런 성과를 냈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항상 보수정당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그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한 언론에 이제 칼럼을 기고해서 따뜻한 보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 찾을 게 아니라 힘든 토끼 예, 어렵고 된다. 힘든 예. 정말 따뜻한 보수를 강조하는 모습들을 기억할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서울 지역의 선거 구도를 보면 경제적으로 편차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만 보수 정당이 선택을 받고 네. 그렇지 못한 지역은 다 파랗게 물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 서울에 몸담고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 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같이 언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비단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인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당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때만이 정말 전국 정당 또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마 그런 메시지를 정책적 중심으로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 당선자들이랑 만나는 건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시장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인데 굳이 민주당까지 챙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네.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처음 당선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국민의힘 소속의 이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들과 든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맞고요. 또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서울시정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함께 논의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예. 제가 선거 기간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바로 옆 동네에 있었던 오신환 당협위원장과 고민정 의원 간의 선거가 세게 붙었잖아요. 네. 오신환 위원장은 누가 봐도 오세훈 계고 그렇죠. 고민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과 4년 전 총선에서 함께 붙었던 그랬죠.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관계고 그래서 오신환 의원이 아마 고민정 의원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아니, 서울시를 찾아가거나 제대로 만난 적이 있냐. 예. 지역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낼 때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지 않냐라고 네. 물었을 때 아마 고민정 의원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뭔가 오 시장과 껄끄러운 접점을 관계. 만들어서 이제 해결해야겠다 이런 것 자체를 안 했던 거군요. 네, 지금 시대적 화두가 협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와 또 대통령과도 영수회담을 통해서 만나는 것처럼 지금 있는 서울에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은 또 민주당이 다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기 위한 자리를 가지는 거는 매우 당연한 일이겠죠. 지금 잠룡들의 행보가 상당히 좀 다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 당선자, 낙선자, 낙천자 다 챙기고 민주당까지도 만나고 있고 뭐 따뜻한 보수, 협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의 SNS로 모든 그 당내 이슈에 다 참전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저격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했다가 뭐 이철규 의원을 했다가 다양하거든요.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강점은 거침없이 얘기한다는 강점이 있죠. 예. 또 SNS를 보면 아마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처럼 홍준표 시장 특유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SNS를 홍준표 시장이 활용하지 않았다면 중앙정치 뉴스에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구- 대구시장이시고 대구시장으로서도 네. 대구시의 정책들 네. 또 대구시장으로 제안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들 뭐 요즘은 저출산 문제를 비롯해서 의정 갈등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연금 개혁 대한민국의 정치 원로로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이슈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대구시정과 엮어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없네요. 예. 예. 축구협회의 문제. 그러니까요. 예. 정몽규 네, 예. 뭐 회장 지적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슈는 얘기하는데 대구시정 얘기보다는 정치권 현안이라든지 뭐 그런 사회 이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빅데이터 중심으로 봤을 때 가장 트렌디하고 또 이런 온라인상에서 관심이 급증되고 있는 이슈들 중심으로 메시지를 내면서 국민의 관심사를 끌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조금 이게 너무 과하면 피로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사람을 저격하면서 메시지를 내면 그게 홍준표 시장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네. 선거 끝나고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처럼 정말 이렇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런 행위의 정치를 보이고 있어서 이건 정치 원로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훨씬 더 지배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몸을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제는 좀 등장을 했어요. 예.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연기가 가능한지를 좀 요청을 했다. 뭐 타진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니까 그런 적 없다라고 해서 등장을 한 건데 한 전 위원장이 뭔가 할 것 같다는 관측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병민 최고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직 뭐 전당대회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예. 또 전당대회에 어떤 후보군들이 올라올지가 확인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 우리 당이 혁신 비대위를 좀 꾸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했거든요. 총선에서 사실 예상하기 어려웠던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당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영수회담을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과 매우 다른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네. 언론과의 대응과 또 이번에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던 모습과 바뀌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는 겁니다. 물론 그 바뀌겠다는 속도와 그 폭이 얼만큼 국민들 마음에 찰진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죠. 네. 근데 국민의힘은 총선 끝나고 난 다음 도대체 뭐 하고 있냐라는 당원들 혹은 지지하는 국민들의 그런 눈높이에 맞춰봤을 때 너무 한가해 보인다라고 하는 평가가 저는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특히 황우영 전 의원이 매우 역량 있는 네. 정치 원로시지만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으로 이 문제를 수습해가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가 부족하면 네. 그럼 결국 전당대회를 통해 나오는 당대표에게 더 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여기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누군가의 인물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판을 바꾸게 된다면 네. 한동훈 위원장은 출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그런데 그냥- 중요하네요. 예. 그냥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만들었던 현재의 그림에서 한 단계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로 고착화돼 있다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고민이 되겠죠. 뭔가 지금의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의 전당대회 분위기로 흐른다면 예, 한동훈 위원장도 고민을 할 것 같다. 네, 자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새 인물이 등장하면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현재로서 좀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 당선인 중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의 인물로 봤을 때는 뭔가 판을 바꿀 만한 인물이 있는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그 우리 당을 규정했을 때 예. 과거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 시절이 가장 암울했던 보수의 시기입니다. 네. 굉장히 좀 보수의 스펙트럼이 가장 협소하게 위축돼 있었고 당시 민주당은 20년 집권을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장 오만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예. 근데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서 이제 변화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당에 몸을 담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들도 우리 당에 모셔와서 새롭게 외연을 확장하고 대선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당을 총선 때 참 지지하기 어렵다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옛날 자유한국당을 보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의 느낌이 연상되는 전당대회가 벌어지게 된다면 예. 그러면 그거는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주기 어렵고 총선 참패 이후 2년 뒤에 지방선거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지방선거에 희망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가 낙선한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나는데 네. 떨어진 것 뭐 저희가 부족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럼 뭔가 변화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아무리 지역이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중앙의 환경들이 변하지 않는 한 2년 뒤 지방선거에 희망을 찾기 어렵다라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목소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 엇갈릴 수 있지만 2021년도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변화를 줘야만 대통령 선거로 갈 수 있다고 이준석 대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찢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변화를 2021년도 전당대회 수준의 변화를 누군가가 끌어낼 수 있을 때만이 이 당이 좀 뭔가 바뀌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뭐 선거도 다 끝났고 네. 당장 눈앞에 선거도 없는데 뭘 그렇게 조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냐라고 한가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20년 총선이 끝나고 나서 똑같았거든요. 당장 선거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1년 정도 혁신의 전권을 갖고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제가 그때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당의 정강 정책부터 모든 걸 바꿔내기 위한 기초 작업들을 만들어 갔어요. 그러다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히 나는 건 7월 달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같이 모여서 비대위원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뉴스 속보가 뜬 거거든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갑자기 생긴 선거였죠. 정말 서울시장 선거가. 갑자기 4.7 보궐선거가 생기게 돼서 그날의 그 미묘했던 상황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약간 비대위 자체가 조금 더 마음이 무거웠던 건 뭐 박 시장의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지만 이제 보궐선거 이슈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보궐선거나 평가받는 선거가 없으면 1년 정도 변화와 혁신을 끌고 가면서 어느 정도의 지지율들을 좀 답보시켜놨으면 그대로 이제 평가받고 정리하면 될 일입니다. 네. 근데 명확한 성적표로 4.7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서울에서 2020년 총선에 폭망했는데 네. 이걸 1년 만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를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앞서 말씀드렸던 25개 전동을 이기는 선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준석 대표도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을 모셔와서 치를 수 있는 기반들이 설정된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서울시장 선거에 이 당이 망한 것처럼 비춰졌을 때 바깥에 있는 안철수 후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국민의힘을 접수하려고 그랬어요. 그랬죠. 단일화하자고. 예. 근데 여기에 접수당했으면 그 다음은 미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안이하게 적당히 관리형 비대위, 적당히 당대표를 만들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정작 기회가 한번 다가왔을 때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서 네. 저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당 대표가 뭐 어느 누구든지 간에 정말 확실한 변화를 추동할 당 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뭐 황우여 비대위가 아마 내일쯤부터는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형이라고 해서 관리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한 어떤 좀 변화의 토대를 만드는 비대위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원내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선거일이 연기가 됐거든요. 원래 내일 민주당이랑 같이 치러지게 되는 거였는데 9일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이게 이철규 의원 말고 대안도 없는데 이철규 비토론은 계속되니까 이런 상황을 조금 이제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좀 번 거다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네. 그렇거든요. 왜 실제로 연기가 된 겁니까? 그냥 이철규 의원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저는 굳이 연기할 이유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직 이철규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출마 선언도 불출마 선언도 안 했죠. 네, 다만 이제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대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추대론 얘기를 보는 언론의 평가 또 국민의 평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철규 의원이 저도 이제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이에요. 네.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근데 중요한 건 선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하게 패배로 끝났고 그럼 국민들께서 바라는 건 계속 얘기하면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그 변화를 상징하기는커녕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아무리 새로운 정책적 변화나 대통령실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철규 의원을 위해서라도 또 국민의힘에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께 뭔가 좀 기대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108명 국회의원들 중에 훌륭하신 분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진지하게 좀 고민하시고 또 용기를 내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오늘 아침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하는 걸 좀 들으면서 왔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도 한 번에 원내대표가 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떨어졌잖아요. 그랬네요. 예. 네, 여러 차례 도전하고 떨어지고 그렇게 나가서 도전하고 떨어지면서 그 다음번에 가능성들을 높게 평가해서 정치 구력을 쌓아나가는 거거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번에 원내대표를 한번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인 기반들을 다져오는데 아무리 선거가 이렇게 좀 무너졌다 하더라도 서로 눈치 보면서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건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돌이켜 살펴보면은 하실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는 삼선이 된 분들 중심으로 보면 원내 수석 부대표하고 있는 이양수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도 워낙이나 정치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등의 부족함이 없는 인사고 또 충청권의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도 당내 주 요직을 다 거쳤던 인사고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5선 다선 의원이 된 저 조배수 의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계속 비판하는 게 영남 정당, 과거의 얽매인 정당의 모습을 좀 깨고 나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치 구력과 상징성을 가지면서도 또 실질적인 주류와 소통될 수 있는 인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대안 없는 정당으로 치부할까 봐 걱정이 큽니다. 어쨌든 밀어 놓았으니까 그 기간 안에 어떤 새 인물이 좀 나서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의도 영업 비밀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시그널픽 그 이상민 의원을 모실까 하는데 김병민 전 최고위원과는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